김혜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화면에 보니까 머리 자를 때가 됐네.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머리 한번 싹 잘라버릴까요? 자, 그 얘기 나중에 하고. 갑자기 왜 제가 이럴까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 내지는 조변석계 하는 이 변덕 때문에 글쎄요, 모르겠어요. 자, 지방선거 끝난 지 일주일 지났는데 정치권 더 시끄럽고 너무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러워서 투표를 그따위로 했는데 그따위로 하고 나니까 더 실망스러운 양태를 보이네. 역시 지하 벙커가 살아있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 물론 패배한 여당 역시 당권을 놓고 내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피디님이 왜 교수님이랑 인사도 안 하고 시시덕거리려고 지금 나한테 계속 뭐라 했어. 자, 정말 바른 사나이. 바른 사나이. 바른 생활 사나이인데 규칙맨. 규칙맨. 옴부즈맨. 정말 나랑 안 맞아. 제가 지난 주말이 지지난 주말이죠. 네. 2주 전 주말에 순천에 갔다 왔거든요. 순천에요? 네. 왜? 근데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이 뉴스 인사이다를 계속 본다. 오, 훌륭하신 분이네. 최진봉 교수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튼 보십니다. 나온 지 얼마나 순천에서도 됐다고, 아니 나온 지 얼마나 어쨌든 됐다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순천에서도 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읽어드릴 게 알았어요. 영희노가 최고다. 영희야 예쁘다. 하이 영친님들. 이게 나의 칭찬 왜 안 읽는 거예요 지금? 노영희 변호사의 미모가 하늘을 왜 찌릅니다. 노영희 대통령 각하. 시원한 토마토. 다 노변밖에 없는데 최진봉 얘기 없는데. 울산에서 노변인 지지합니다. 순천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 나는데. 편파 진행입니다. 알았어요. 네. 내가 존경하는 최진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순천에서 인기가 많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자, 민주당 내용 얘기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내용이 정말 깊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보기가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민주당 참 싫어졌어요. 근데 민주당 싫어지거나 말거나 그분들이 나를 신경 안 쓰겠지. 참. 어쨌든 이재명 책임론이 계속해서 거론이 됩니다. 물론 뭐 총괄선대위원장 맡았으니까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이 나머지 분들이 하는 행동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이 공천권 때문이라는 건데 맞아요. 근데 너무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렇죠. 자,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안 될 수 있지만 해결해야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천 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재명 죽이기라고 보통 얘기하는 또 책임론을 이재명이가 다 뒤집어 씌우려는 이런 의도는 공천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렇군요. 저는 볼 땐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구도적으로 네. 이기기가 어려운 선거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하고 22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였어요. 네. 다들 그러니 서울시장도 안 나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가신 거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고려들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에 실망했던 분들이 무슨 일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처음에 서울시장 공천 관련해서 전략공천위원회 이원욱 위원장 제대로 했습니까 그때? 못했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래서 송영길 네. 컷오프 시켰다가 그렇죠. 다시 또 하고. 대안이 없다 그러면서 네. 다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 그걸 얼마나 어쩌라는 실망을 했겠어요. 두 번째 성비 사건 터졌죠. 네. 세 번째 비대위원장끼리 싸웠죠. 박지원 윤호준 난리 났죠. 아니 그런 모든 건 얘기 안 하고 지금 다 사라졌어요. 선거 패배 원인이 다 이재명 때문이다. 뭐 이런 논리로 가는 게 그러니까 무슨 이재명이 안 나갔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아무것도. 누가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누가 나왔을 때 본인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야? 노영이. 나를? 나 싫어하는구나. 최진봉 교수님이.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지금 의원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는 태도를 보이는 건 정말 잘못됐어요. 정말 치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비겁하고? 지금 노영희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있죠 그래요. 물론. 근데 네. 그 책임의 많은 부분들은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같이 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누구 한 사람한테 마녀사냥처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키려고 한다? 이건 맞지 않아요. 지금 그런 얘기하고 계시는 이원욱, 홍영표 이런 분들 그분들은 책임 없어요? 김종민. 김종민, 이상민, 뭐 이런 이런 분들, 사람들. 이런 분들은 책임 없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건 솔직히 전해철, 얘기하세요. 전해철. 솔직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천권 내가 공천 안 될까봐 걱정된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는 되겠어요, 솔직히. 근데 근데 공천 안 될 명단에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좀 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말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네. 그런 논란으로 이렇게 분란을 자꾸 일으키는 거 절대 네. 도움이 안 된다.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거 보면 네. 그 정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건데 네. 이렇게 실망감을 주면 과연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함께 섰고 대지하고 네. 함께 반성해야 돼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야,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니까 예. 이제 드디어 최지민 교수 얘기 나옵니다. 그렇군요. 진또또님, 최지민 교수님 짱. 감사합니다. 대박형님, 최지민 교수님 따봉따봉 반갑습니다. 박경란님은 진봉 교수님 아침에 산소 같은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산소. 됩니까? 아주 좋습니다. 준학리님,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실리콘밸리님, 진 교수님 앞머리 내리니 30대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30대. 어이가 없네. 나와라님, 이 나와라님이 제일 최고봉이에요. 네. 최지민 교수님의 말씀은 치유까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열심히 해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식구들 다 동원했어요. 친구들이요? 사랑한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여기 순천입니다. 뭐야, 내가 나한테 넘어갔다 이거죠 지금. 순천이라잖아, 지금. 알았어요. 봤죠? 예. 저도 순천인데 매일 봅니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주어가 없어. 누굴 본다는 건데 없잖아. 날 보겠지. 매일 본대잖아, 나지.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 나는 보는 거지. 수요일만 보는데. 그치. 아, 역시 이럴 때도 진솔함이 나오네요. 우리 PD님이 알려준 거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좋아요. 네. 예, 우리 이제 기쁜 마음으로 최지민 교수님을 조금 업시켜드렸어요. 네. 이제 제대로 분석해봐요. 네. 자, 당에서 친 이재명계와 비명계. 우리가 보통 친명 대 비명.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자, 친명 대 비명계. 대립으로 분당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2년 남았는데 분당. 근데 분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 필필 텐데. 분당 안 돼요. 분당은 저는 안 그렇게 되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안 되지만 네. 또 될 가능성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당이 된다는 가정을 해보면 네. 시나리오는 딱 하나예요. 네. 이낙연 전 대표께서 들어오셔서 분란이 일어나고 네. 왜냐하면 리더가 없으면 분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불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누가 선출되는 거기에도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들이 나가서 딴 살림을 차렸을 때 그 딴 살림을 통해서 성과가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강력한 리더가 있어야 돼요. 정치적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면 8월 전당대회 전에 분당될 거다. 그건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예요. 그건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정말 이낙연 전 대표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정치 세력화하고 그래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면 그런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네.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싸움이 나는 거. 제가 어제 그래서 영희 생각해서 우리 이민 가야 되냐? 이렇게 어디로 물어봤어요. 가요, 가기는? 너무 나 짜증나가지고. 13년 살다가 들어왔다고요, 한국에. 이러세요. 또 이민을 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 10년 됐죠. 정말. 다시 맨날 나가겠습니다. 정말 촌스럽게 맨날 미국 갔다 온 얘기를 언제까지 울거먹을 13년. 것인지. 계속 울거먹을 겁니다. 알았어요. 난 미국에 한 1년, 1년밖에 없었죠. 13년 있었다고, 미국 전문가. 알았습니다. 자,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예, 다시 예. 진행합니다. 예. 자, 비대위원장직에 우상호 의원이 낙점이 됐습니다. 비대위원으로는 이용우, 박재호, 한정혜, 원외 인사로 김현정, 원외위원장, 협의회장이 참여했는데, 비대위 구성 중에서 이름이 한정혜 이름이 딱 거론되는 순간, 이준석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이준석이 그랬잖아요. 한정혜가 최고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근데 뭐 사실은요, 이게 선수별로 추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각 이제 초선, 재선, 초선하고 재선, 그 다음에 3선 이상 그룹에서 네. 그 그룹끼리 논의해서 그래서 추천을 받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한 사람이 특정 누구를 찍어서 했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3선 이상 분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그래요. 네. 한정희 합시다 이렇게 한 거니까 그거를 꼭 이상한 눈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대체적으로 보면 계파색이 좀 얕은 분들이에요. 네. 지금 이제 비대위원이나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두 양측 계파에 어느 계파에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봐요. 상식선에서. 아하.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저는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 네. 뭐 물론 이준석 뭐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한정혜 의원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선수별로 추천해서 다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 크게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고 우상호 의원은 저는 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게 양측이 강렬하게 부딪히면요. 중도에서 중심을 잡고 쳐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중진 중에도 우상호 의원은 결단력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까지 했던 분이에요. 당 네. 장악력도 있고 어느 정도. 네. 그래서 만약에 충돌이 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어떤 공격에도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물론 뭐 이정용 그 의원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게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중도적 성향을 보일 거라고 봐요.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실어주거나 특정 계파의 어떤 이익이 되도록 어떤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저는 뭐 우상호 의원이 되길 잘했다. 다른 이제 중진급 중에는 이렇게 막 휘둘리게 되면 막 네. 휩쓸려가고 이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상호 의원은 그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다고 봅니다. 근데 우상호 위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계속해서 이재명 책임론을 들고 그런 나오는 얘기를 수많은 하죠. 사람들과 그다음에 당권 나오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강력한 저쪽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 그분들하고 궤를 같이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하필이면 예. 굳이 이재명 의원은 전당대회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피력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 그런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입장을 안 밝히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뭐 제가 우상호 의원 개인적으로 만나고 직접 물어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네. 속마음은 제가 모르겠지만 네. 본인 입장에서 이제 그게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발언이에요.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했던 발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그래 되기 아니 전- 그 아침에 그 발언하고 비대위원장 됐다니까요. 그 얘기는 다른 국회의원들이 그치. 우상호는 중간색이고 뭐 개파가 없다고 하면서도 그치. 결국 우리랑 뜻을 같이 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얘를 비대위원장으로 밀어야지라고 생각한 거 아니냐는 거지. 그렇게 해야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그것도 봐. 거짓말이야? 아니, 거짓말인지는 잘 진심이에요, 모르겠어요. 뭐예요? 예. 아니 정치적 발언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런 발언을 안 했으면 반대 측에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재명 반대 측이라고 반 이재명계에서 네. 과연 우상호 의원을 했겠습니까? 네. 누구를 했겠어요 그러면?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정치적 발언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물론 아까도 네.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상호 의원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물어본 건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상호 의원이 뭐 어느 한쪽의 편을 들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심을 소위 당원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과 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면 물론 제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뭐 100% 장담 못 하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보여지고 저는 그래서 뭐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는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혁신형 비대위가 들어서느냐, 뭐 관리형 비대위가 들어서느냐 뭐 말이 많았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당권 경쟁 룰 세팅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상호 위원장은 뭐 본인은 색깔이 없고 어쨌든 선거에 지금 패인을 잘 분석해서 해보겠다는 정도이지만 결국에 얘기하고 있는 거는 관리형 비대위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혁신형 비대위가 필요한 게 아니었나요? 아니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2달이잖아요. 두 달밖에 안 돼서? 안 돼.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관리형 비대위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기간이 좀 길면 가능해요. 아니 혁신을 어떻게 2달 만에 해냅니까? 그리고 전당대회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네. 룰 세팅하는데 싸우다 보면 혁신이고 뭐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맡은 이 비대위 자리는 관리형이다. 그야말로 이 전당대회 잘 치르기 위한 그 중간 단계이지 혁신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누가 당대표가 되는 그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건 장기적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혁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충의를 모으고 혁신을 하려면 사실은 반대 세력이나 아니면 혁신은 대상이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반발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전당대회 앞두고서 가능할 문제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관리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이제 누가 당대표가 되는 그 당대표 중심으로 쇄신과 혁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거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결국은 혁신이 이루어져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강력한 리더십이 없는데 누가 그 혁신에 따르겠어요. 반발하지. 네. 그래서 강한 리더십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있는 민주당은 리더십 부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재명 의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죠. 사람들이 막 나가지 말라고 구박해도 아니 근데 그 구박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결국은 자기 너무 개파. 강하게 혁신할까봐 뭐 나가지 그럴 수도 말라는 있죠. 거고. 그러니까 예를 나에게 들면 공천 안 줄까봐. 뭐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할 그건 내가 말한 거예요. 알았어요. 노영희 변호사 얘기하신 거고. 이게 바뀐 거 아닙니까? 진행자가 그렇죠.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는 걸로 저는 공중파에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나도 나가고 있어요. 왜 이래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계속 네. 신문에 나오시잖아요. 알았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천권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좀 그 골이 깊어요. 사실 대장동 이슈도 거기서 처음 터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의심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대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럼요.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사실은 당원들이 상당히 좀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네. 그거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요. 반대로 얘기해서 정말 민주당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변화를 추동해낼 수 있는 힘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럼 이재명 빼고 누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럼 아무도 얘기 못 해요.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반대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본인들도 사실은 민주당이 살아야 본인들이 산다고 생각하면 이재명 지금 이제 의원이 됐죠. 의원을 거부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반대는 알겠습니다. 하더라도. 예. 자, 미국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떠났잖아요. 네, 떠났죠. 자기는 1년 계획을 하고 간다 그랬으니까 전당대회 때까지는 안 오겠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어쨌든 뭐 본인이 당권을 잡겠다 이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없어요. 대신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를 당대표로 만들면 좋겠다는 메시지는 남기고 간 거예요. 당연하죠. 자,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개파들을 계속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대선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요.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본인의 어떤 그 측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의석을 들어오게 만들어야 대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시의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그렇게 당내 지지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 중에 뭐냐면 그 당내의 인사들 중에 이재명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 지금도 그래요? 뭐 근데? 지금도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그 당의 어떤 그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네. 그걸 본인들 측근, 소위 개파 속으로 보면 이낙연계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천권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당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안 되더라도 누군가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전해철 이런 분들, 홍영표 이런 분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말씀하셨으니까. 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당대표로 내세우게 되면 본인은 떨어져 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격 조정이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될 수 있죠, 충분히. 네. 좋은 생각입니다만은. 좋은 생각이라고요, 그게? 네. 좋은 생각입니다만은. 그게 말씀하세요. 왜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 아니라고. 왜 아니에요? 아니, 원격 조정하면 되겠어요, 사람이? 사람이 사람을 원격 조정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로봇도 아니고? 자립적으로 하세요, 자립적으로. 헌법기관이잖아, 국회의원들은. 네. 좋아요. 내가 물어볼게요. 예. 지금 민주당 사람들 뭐 이번에 뭐 선거 한 주석 잃었지만 한 168석 정도 되잖아요. 예. 그 중에 친명 개파는 몇 명이에요? 내가 한숨이 알기로는 나오네. 10명? 10명? 10명 프레스 마이너스인데? 뭐 그 정도 되겠죠? 야, 그러면 10%네? 뭐 10%라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 민주당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를 깊이 고민해야 돼요. 본인들의 공천이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들의 뭐죠? 낙선이냐 아니면 당선이냐를 결정할 그러니까 수 있는 계기예요. 그걸 생각해야지. 민주당이 자중질환 빠져가서 싸워보세요. 네. 다 날아갑니다. 본인들 국회의원 다시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생각해야지. 당장 내 앞에 근시한 쪽으로 눈앞에 있는 이익 챙기다가는요. 본인들 뺏지 날아가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진만 교수는 짤짤이 있어서 잘리더니 맞아요. 비겁해졌습니다. 왜 잘렸어요? 그래서 몰라요. 조심하나 갑자기 봐요. 자르더라고. 쥐들이 잘려가지고 짤짤이 싸면서 나를 잘라?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부른지 아세요? 누굴 불렀어요? 변희재를 불렀어요. 변희재. 매력적이네. 박지훈 변호사. 박진 변호사가 요즘 라디오에서 변희재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둘이서 케미가 맞나 보죠? 그래가지고 저를 잘랐습니다. 아. 짤짤이 같은. 중요하지 않대. 그만 얘기하래. 자, 좋아요. 뭐 좋아요. 이낙연 전 대표 현재 위기 놓인 당 상황을 뒤로하고 출국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지만 국내에 있는 여러 문제들은 책임 있는 분들이 잘해줄 거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책임 있는 분이라 함은 자기 친구들 이런 거겠죠? 알았어요. 너무 자, 걱정 안 이건 하셔도 안 물어볼게요. 아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잘 할 겁니다. 그냥 편히 쉬다 오세요. 1년 동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24일 날 윤리위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성상납 의혹이 나타난 건 작년 12월인가 그때 그랬는데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위상이나 힘이 엄청 높아졌어요.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이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선거를 두 번이나 이겼는데다가 예, 예. 자기가 그때 뽑아놓았던 국민의힘 대변인들 3명 있었죠. 예, 그랬었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그동안 많이 축적해놓은 네, 거예요. 그랬었죠. 이분들이 지금 홍위병처럼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을 하면서 방송가를 또 네, 돌아다니고 맞아요. 있어요. 그러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많이 본인이 또 이렇게 업적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준석이가 잘했지. 박지원을 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얼마나 자기 정치 잘하고 있습니까? 이준석 어떻습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죠. 그래놓고 자기 딱 도망가 버리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 솔직히 우크라이나 왜 갔겠어요? 윤핵관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 계속 공격할까봐 그렇죠.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자, 그렇다면 예.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예. 지금까지 한 말이 다 내가 아는 말이었고 네. 24일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결국 안 좋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윤리위원회 안건을 올라왔다고 하면 올라오기 전에 검토하지 않겠어. 모든 안건을 올리진 않잖아요. 자, 제소가 들어왔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노영희 변호사 윤리위원장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걸 올라왔는데 뭐 10개가 올려 14개를 다 올려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이거 약간 문제가 있는데 라든지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한데 이런 안건만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건을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더 지배적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뭐 성상납 관련된 얘기인데 증거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교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죠? 그 법률 용어로.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안 했더라도 뭔가 지시를 하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남을 시켰대요? 성상납 아니, 하라고? 그게 아니고 뭐 이게 뭐지? 뭘 갖다 주고 뭐 무마하려고 했다는 논란도 증거인멸. 있잖아요. 네, 증거인멸 교사. 전문가가 나한테 물어봐요? 왜 이러세요? 증거인멸. 내가 올바른 말을 해줘도 나한테 뭐라 그러네. 그렇죠. 자기 일만 하세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논란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그게 뭐 경중을 떠나서 저는 뭐 그런 증거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거나 그런 뭐 예를 들면 윤리위원회가 검찰이나 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더라도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내려온다고 보세요. 결론을. 그럼 어떻게 대표를 할 수 있겠어요? 당 대표가. 그러니까 예스는 노냐 중개위에서 윤리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모르겠어요? 예. 뭘 모릅니까? 예스입니다. 윤핵관이 결국 이기는군요. 그럼요. 윤회까지 이기죠. 그러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 대표 중간에 잘리는 거예요? 그렇죠. 중단되는 거예요? 당 대표의 그게?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물론 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차례 선거 승리를 이끌기도 했고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교사만으로도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러니까 너는 좀 결과 나올 때까지 일단 잠정적으로 너의 권한을 중지시키마. 그럴 이런 가능성이 식으로 간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힘없이 당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당내 기반이 약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현재 힘이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쪽에 실려 있잖아요. 윤핵관들이 지금 정진석 의원이 저렇게 왜 자꾸 흔들겠어요. 그런 신호탄이라고 저는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 당대표 싫어해요? 옛날에 싫어했잖아요, 모르지. 천상계는. 제가 그 그러다가 사람 중간에 마음이- 갑자기 둘이 친해져 갖고 이상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니, 울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선거 기간 동안 안 친해지면 선거 기간 동안 안 친해지면 본인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제휴지. 서로. 나나 뭐 노영희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제가 친하지만 그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친한 사람 많잖아요. 노영희 변호사도 뭐 김영남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분하고 전략적으로 친한 게 아니라 그냥 친해요. 전략적으로 안 친해 서로.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은 두 분이 그렇게 결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집을 두 번이나 뛰쳐나갔었잖아요. 그때 선거 기간 동안 잘 기억나시죠? 그 윤석열 그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화나는 문제죠. 그렇죠. 그렇게 당 대표가 돼가지고 막 하고 이런 거 좋아하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저는 있다고 봐요. 윤핵관들 입장에서도 그 선거에 이겼으니까 뭐 그 공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윤석열 색채가 강한 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윤핵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당 대표도 윤핵관이 지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계속 있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차질이 오게 되고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제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한 2% 떨어졌어요. 지난주 지지율보다. 근데 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가 계속 대표에 있으면요. 거리두기 할 겁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당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공적이 더 드러나야 되고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지지율이 계속 빠지는 상황이 된다. 네. 저는 선긋기 할 거라고 봐요. 그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윤핵관이나 윤석열 정부에 친한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당이 적극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를 밀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윤핵관이 엄청나게 이준석하고 싸우는군요. 네. 이준석 힘도 없으니 당하겠네. 아니 근데 그러진 않아요. 이게 이준석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준석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 당내 기반은 없어요. 의원들이 많이 지지하진 않아요. 근데 네. 잘 아시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돌아다니면서 혼자 해도 여론을 키울 수가 있어요. 방송 나와서 막 얘기하고 또 아까 말씀 대변인으로 키웠던 분들이 이제 방송 나와서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여론 형성에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혼자 뛰거나 몇 명이 뛰어도 이 상당히 그 뭐랄까요 갈등의 부각 또는 갈등을 이슈화해서 그걸 통해서 본인이 얻는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능력은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명이라 하더라도 또는 소수라 하더라도 윤핵관이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엄청나게 테크닉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 그런 정치 부분. 스킬과 테크닉이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배울까? 아니요.
싫어요?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저 거리를 안 두고 친해요. 싶어요? 이준석 대표하고 거리를 두고 아, 거리를 싶어요? 두고 싶습니다. 인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인사는 원래 안 해요. 원래 고개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항상. 그건 일관적이에요. 네. 아니, 오늘도 물어볼 게 많았는데. 아,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뭘 또 물어봐요? 대통령실 5층 집무실 김건희 여사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요즘에 크리스찬 디올 옷이 맨날 입고 다니는 그 디올 옷이 네. 협찬이냐 아니냐 가지고 또 논란이 난리가 되고 있죠. 났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5층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그 회의하고 이럴 수 있는 네. 기회라는 건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면 외국의 정상 부인이 오시거나 이럴 경우에요. 그게 1년에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게. 네, 그걸 네. 위해서 5층을 접견실로 사용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김종인 여사한테도 제2부속실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서 막 욕하고 그랬었죠. 우리는 절대 안 합니다 이랬잖아요. 네, 네. 그래놓고 이제 아예 대놓고 하겠다. 5층 집무실 제일 좋은 데를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고 다용도 접견실로 전환하겠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용도 접견실이 아니라 거기는 회의실로 쓰다가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잠깐 의자 배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회의를 꼭 그렇게 소파 같은 데 앉아서 해야 돼요? 그냥 테이블 놓고 회의실 안에서 앉아서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네. 5층 집무실 본인도 가보셨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2번인가 방문하셨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거기를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가보시고 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 본인이 가서 찜했다? 나에게 마음에 드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레드 헤어님께서 이러네요. 오자가 길한 숫자라고 5층이랍니다. 아, 또 그래요? 그거는 또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뷰 때문에 갔다는데요. 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 이건 전부 다 그건 사실이 내피셜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러시죠. 더 나가면 큰일 아니, 날 안 것 됩니다. 같아요. 큰일 납니다. 전 공중파에서 나가야 됩니다. 네, 오늘 밤에 게시방에서 봅시다. 알겠습니다.